이 사건은 작은 마을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아버지가 자신의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차갑게 시신을 갈아 동그랑땡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실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 또한 댓글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적어달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보자. 충청북도 어느 작은 시골 안덕면 화산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의 일상은 매일 거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다구는 소리는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풍물놀이 연습 소리와 섞였으며 집집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서서히 공기를 채웠다. 화산리는 예로부터 전통 도자기로 유명했지만 유독 한 가족은 도자기가 아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수제 동그랑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 가족은 성실하고 다정하기로 소문난 박만식 씨의 가족이었다. 그의 아들 박지훈은 가족 사업을 잇는 부지런한 청년이었고, 지훈의 아내 최은서는 소박하고 사랑이 많으며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현모양처 같은 여성이었다. 그들은 활발한 5살 아들 박민준과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 박만식 씨도 가족 사업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다. 기와를 얹은 단정한 농가주택이었고 마당에는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서 있었으며 그 뒤편으로는 동그랑땡을 만드는 넓은 작업장이 있었다. 2023년 8월은 기쁨이 가득해야 할 달이었다. 화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길가에는 태극기가 걸렸으며 아이들은 마을 체육대회 연습에 한창이었고 마을 회관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밤이 되면 마을 공터는 꽹과리와 북소리, 흥겨운 농악 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심지어 활기차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평화로워 보이는 삶의 장막 뒤편에는 사실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자라나며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3년 8월 10일 박지훈은 사업차 부산으로 떠났다. 가업을 잇는 후계자로서 그는 가족이 만든 수제 동그랑땡의 판로를 대도시의 호텔과 대형 식당으로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가 떠나자 집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 박만식 씨만 남게 되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최은서는 사랑이 넘치는 젊은 엄마였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일을 도왔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목소리는 상냥했으며 모든 이웃들은 그녀를 말수가 적지만 언제나 친절한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썰미 좋은 몇몇 이웃들은 가끔 그녀의 눈에 비치는 불안의 그림자를 보았다. 마치 혼자만 간직한 무언가, 결코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마을이 광복절 행사 준비로 분주하고 마을 회관의 풍물놀이 소리가 길가까지 요란하게 들리던 2023년 8월 14일 밤, 박씨 가족의 집안에서는 훗날 화산리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사람들이 최은서를 본 마지막 밤이 되었다. 다음 날인 2023년 8월 15일, 지훈은 기쁨에 찬 마음으로 부산에서 돌아왔다. 그는 아내를 위해 비단 스카프를, 민준이를 위해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사왔다.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을 아내의 미소와 언제나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의 따뜻한 포옹을 상상했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갑자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철제 대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잠겨 있지 않았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멀리서 다구는 소리만 들려왔다. 툇마루에서 그는 민준이가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라면 아이는 달려와 그를 맞이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민준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지훈이 물었다. 아이는 그저 집안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갔어. 다른 아저씨 따라갔어. 그 순진한 말에 지훈의 피가 멎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 박만식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커피 믹스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은서가 가버렸다. 통장 돈이랑 옷까지 챙겨서 다른 남자 따라 도망쳤어. 그의 말투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차분해서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훈의 마음은 믿기를 거부했다. 그는 아내를 잘 알았다. 최은서는 절대로 아들을 버릴 여자가 아니었다. 절대로 돈 때문에 떠날 리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와 눈물, 그리고 공포로 가득한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최은서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기 때문이다. 박지훈은 들끓는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심지어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아버지 박만식 씨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가족에게 어떤 폭풍도 닥치지 않은 듯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은서가 가버렸다. 돈이랑 옷 챙겨서 다른 남자 따라갔어. 지우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한 것은 분노나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외워둔 대본을 읽는 것처럼 차갑고 경직되어 있을 뿐이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서 씨는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를 두고서는 더더욱요. 만식은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더니 커피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네가 뭘 알아, 지훈아. 넌 너무 자주 집을 비웠어. 내가 다 봤다. 그 애가 변하는 걸. 화려하게 꾸미고 밤에 나가고 몰래 통화하고 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은 거부했다. 그는 아내가 민준이가 아플 때 사흘 밤낮을 세워가며 간호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은서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고 자신을 위한 장신구 사는 것을 거절했던 것도 기억했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인 비난만으로 지워버리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그날 밤 지우는 은서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답은 교환원의 목소리뿐이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그는 장모님 댁인 제천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로 온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장모님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다음 날 그는 아내의 방을 꼼꼼히 살폈다. 옷장은 단정했고 허둥지둥한 흔적은 없었다. 몇 가지 옷이 사라진 것은 맞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부산에서 막 사온 하늘색 스카프는 선반에 예쁘게 접힌 채 그대로 있었다. 지우는 숨이 멎었다. 정말 은서가 도망쳤다면 왜 이 물건을 남겨두었을까? 그녀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틀째 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유창해서 마치 준비된 이야기 같았다. 그는 무언가 감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2023년 8월 16일 아침 그는 결심했다. 낡은 스쿠터를 타고 그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충주로 향했다. 충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지우는 날카롭지만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김진철 경감을 만났다. 사무실은 소박했다. 나무 책상과 낡은 선풍기 그리고 낙서로 가득한 화이트보드가 전부였다. 김 경감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부인께서 언제부터 실종되셨습니까? 김 경감이 기록하며 물었다. 14일 밤입니다.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서가 그렇게 떠날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민준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경감님. 김 경감은 기록을 멈췄다. 그는 지훈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의 경험상 아내가 도망쳤다고 신고하러 오는 남편들은 많았다. 보통 그들의 얼굴은 분노나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거기에는 순수한 두려움만이 있었다. 부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 경감이 다시 물었다. 제 아버지 박만식입니다. 김 경감의 눈썹이 올라갔다. 아버님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쥔 채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제 마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찾아주세요. 김 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직감이 이 사건은 평범하지 않다고 속삭였다. 그는 수사팀을 돌아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할 겁니다. 아버님의 증언을 포함해서요. 그날 오후 작은 수사팀이 직접 화산리로 향했다. 그들은 주민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평범한 차림으로 갔다. 만식은 옅은 미소를 띠며 그들을 맞이했고 마루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훈에게 했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은서가 돈과 옷을 챙겨 떠났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입었던 옷과 들었던 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했다. 김경감은 주의 깊게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방을 검사했을 때 옷장의 한 부분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김경감을 놀라게 한 것은 지나친 단정함이었다. 옷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서둘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매끄러웠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형사 중 한 명이 말했다. 경감님, 아버님 말씀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김경감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실종된 사람의 집은 보통 어수선해. 여긴 너무 깔끔해. 그리고 그의 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차분하잖아. 그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야. 그날 밤 충주경찰서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다. 김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2개의 화살표를 그렸다. 2 갈래로 수사를 진행한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 최은서 씨의 흔적을 추적한다. 화산리 길가 편의점, CCTV, 마을회관 카메라, 식당들 전부 확인해. 시외버스 기사, 택시기사, 누구든 물어봐.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도 추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 전체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박만식을 비밀리에 조사한다. 그의 평소 습관, 재정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를 파악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모든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극기와 마을회관의 풍물 소리로 여전히 활기찬 화산리에서 어두운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충주경찰서 형사관은 그날 밤 회의 이후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인 8월 17일, 온 나라는 광복절을 맞아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마을 길가에는 태극기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과자 따먹기 경주와 기둥 오르기 시합으로 분주했으며 마을 회관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란 속에서 한 무리의 형사들이 보이지 않는 흔적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김진철 경감은 최은서가 정말 마을을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수사 라인을 지휘했다. 그는 이수진 경장과 2명의 동료에게 화산리 길가의 CCTV 영상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편의점, 건축 자재상, 심지어 간소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마을 회관까지 찾아갔다. 영상은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편의점 화면에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8월 14일 밤,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광복절 장식용 대나무를 든 청년 무리가 보였다. 그러나 은서의 인상차게와 일치하는 여성의 모습은 없었다. 마을 회관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는 축제를 위해 풍물놀이를 연습하는 청년들만 찍혀 있었다. 한두 명의 주민이 깃발과 등을 들고 지나갔지만 또다시 은서의 흔적은 없었다. 이수진 경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도망쳤다면 적어도 카메라 하나에는 잡혔어야 해. 하지만 모든 영상이 텅 비어 있어. 마치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처럼. 다른 한편 두 번째 수사 라인은 박만식의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2명의 형사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손님으로 위장한 뒤 화산리 주민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그들은 박 씨 가족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김복자 씨의 작은 식당에 앉았다. 처음에는 김 씨 아주머니가 평범한 이야기만 했다. 만식은 성실한 사람이고 이웃과 말을 잘 섞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들이 최은서에 대해 넌지시 묻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은서 씨를 자주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몇 번 우리 가게에 왔는데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싫다고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널어둔 속옷 몇 개가 없어지기도 했대요. 남편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괜히 문제 생길까 봐. 그 증언은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어둠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만복 동그랑땡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청년도 의심스러운 정보를 제공했다. 13일 밤에 사장님이 냉동고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문에 자물쇠가 새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냉동고를 잠근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상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이어서 팀은 원재료인 고기를 운반하는 포터트럭 운전사 박 기사를 찾아갔다. 그는 은서가 사라진 다음 날인 8월 15일 밤의 일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저한테 냉동 고기 자루를 하나 주셨는데 엄청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요. 냄새도 이상했어요. 양념 냄새가 너무 강했죠. 저는 그냥 새로운 레시피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한편 박민준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로 민준이가 자주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림의 할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있고 냉장고 같은 상자가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걱정이 되네요. 그건 어떤 신호였을까? 모든 정보 조각들이 수집되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경감은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메모들을 붙였다. 은서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밤 9시 15분, 집 근처에서 기록된 후 끊김. CCTV에는 마을을 떠나는 모습 없음, 이웃 증언, 만식의 이상한 시선, 속옷 실종, 아르바이트생 증언, 갑자기 잠긴 냉동고, 박 기사 증언, 무겁고 냄새가 이상한 냉동 고기자루, 이 선생님 증언, 아이의 소름 끼치는 그림. 김경감은 그 보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가 한 메모에서 다른 메모로 그은 모든 붉은 선의 끝은 단 하나의 이름, 박만식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련한 수사관으로서 그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물리적 증거 없이는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 8월 18일 밤 김경감은 팀과 함께 박 씨 가족의 집을 다시 관찰했다. 밖에서 집은 평범해 보였고 작은 광복절 등불들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뒤편의 넓은 작업장으로 다가가자 고기와 섞인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업장 구석에 2대의 대형 냉동고가 안정적으로 윙윙거렸다. 김경감은 다가가서 차갑고 이슬 맺힌 표면에 손바닥을 대었다. 무언가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다. 그 냉동고는 너무 가득 차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여기에 답이 있어.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제지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했다.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함께 동행한 지우는 집 앞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멀리서 마을 회관이 축제 등불로 빛나고 있었고 풍악 소리가 즐겁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 풍악 소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시계의 똑딱거림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광복절의 환호 속에서 화산리의 어두운 비밀은 폭로될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2023년 8월 19일 아침 화산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보통 향내음과 다구는 소리로 가득했던 시골 공기는 이번에는 길가에 서서 웅성거리는 주민들의 속삭임과 섞여 있었다. 4대 경찰차가 천천히 박 씨 가족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광복절 준비로 분주하던 손길을 멈췄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은 채 속삭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마을 정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은 이마에 주름을 잡은 채 고개만 저었다. 마당에서 김진철 경감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든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의 숨은 불규칙했고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 박만식은 낡은 흰색 러닝셔츠 차림으로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는 경찰 무리를 보고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쉰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이해가 안 가는군. 김경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 봉투를 열고 최은서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조를 요청했다. 만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나지막이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주었다. 수사팀은 즉시 흩어졌다. 2명은 지훈과 은서의 방으로, 다른 2명은 부엌과 작업장으로 향했다. 반면 김경감 자신은 만식의 개인 방을 수색하기로 했다. 그 방은 어두침침했고 담배 냄새와 눅눅한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구석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김경감의 눈이 방을 훑다가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에서 멈췄다. 그는 장롱 바닥을 두드려 보았고 텅 빈 소리가 들렸다. 짧은 신호의 한 형사가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래에는 먼지 투성이의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여성, 속옷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일부는 새 것이었고
일부는 낡아 보였으며 심지어 희미한 얼룩이 남아있는 것도 있었다. 함께 지켜보던 지우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속삭였다. 저건 은서 씨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자꾸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김경감은 어두운 얼굴로 상자를 닫았다. 이상한 시선과 사라진 속옷에 대한 모든 증언이 이제 눈앞에 물리적 증거로 입증되었다. 수색은 집 뒤편 화장실로 이어졌다. 한 형사가 손전등으로 나무벽을 비추다가 연필심만 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은 만식의 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구멍을 통해 샤워기가 있는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만식의 방 쪽에서 구멍은 침대와 나란했다. 형사는 숨막히는 목소리로 이 구멍이 분명 엿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아내가 언젠가 털어놓았던 모든 불편함이 이제 현실로 증명되었다. 한편 작업장에 있던 팀은 생산 기록 장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큰 의문을 낳았다. 8월 11일과 15일에 입고된 고기 양은 70kg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출고된 냉동 동그랑땡은 100kg이었다. 수십 킬로그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한 형사가 즉시 김경감에게 보고하며 그 수치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된 재료는 어디서 온 걸까요? 김경감은 다가가서 그 기록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작업장 구석에서 두 대의 대형 냉동고가 안정적으로 윙윙거렸다. 그 하얀 표면은 마치 돼지고기 이상의 무언가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슬이 맺혀 있었다. 김경감은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처음부터 떠올랐던 모든 의심이 이제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두 냉동고를 즉시 봉인하고 경찰 통제선을 치고 일련 번호를 기록한 후 내용물 전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검사하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듣자 만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건 그냥 가족 사업일 뿐이야. 나를 모함하지 마. 김경감은 천천히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결백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겁니다. 사실이 말해줄 테니까요. 만식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다. 그가 숨길 수 없는 불안의 신호였다. 담장 밖에서는 주민들이 더욱 모여들었다. 속삭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청년은 밤에 만식의 작업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다고 속삭였다. 다른 아주머니는 만식이 혼자서 큰 자루를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장사용 고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화산리의 분위기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뜨거워졌다. 압수수색은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저녁 무렵 팀은 속옷이 든 나무 상자, 엿보기 구멍 사진, 의심스러운 생산 기록, 그리고 이제 단단히 봉인된 냉동고 등 여러 증거물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는 작업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눈은 공포에 찬 시선으로 그 냉동고에 고정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그리고 은서가 아직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희미한 기도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김경감의 직감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새로 발견된 증거 하나하나가 그 가족 사업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회관의 등불이 광복절 행사를 위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을 때 그 비밀은 법 앞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긴 그림자를 남겼다. 날이 바뀌어 2023년 8월 20일이 되었다. 충주의 공기는 마치 하늘도 숨을 참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충주경찰서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씨 가족의 집 냉동고에서 나온 샘플이 담긴 상자들은 라벨이 붙여지고 냉장 박스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하는 특수 차량에 실렸다. 지우는 대기실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몸은 영혼을 잃은 듯했다. 김진철 경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가슴은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이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돼지고기만 들어있다면 모든 의심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가 두려워했던 가장 어두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국과수 연구실에서 기술자들은 말없이 일했다. 냉동 동그랑땡 샘플이 하나씩 잘려나가 DNA 분석기계에 들어갔다.
비릿한 냄새와 향신료 향이 뒤섞여 연구실을 가득 채웠고 몇몇 기술자들은 마스크 위로 깊은 숨을 내쉬어야 했다. 기계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윙윙거렸다. 한편 충주에서 지우는 충혈된 눈으로 김경감을 바라보았다. 경감님,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경감은 낮은 목소리로 보통 사흘이 걸리지만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지우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그는 엄마는 언제 와? 라고 순진하게 묻는 민준이를 그저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남은 유일한 대답이었다. 다음 날인 8월 21일 김경감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국과수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경감은 즉시 2명의 형사와 함께 출발했다. 연구실은 차갑고 조용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부장이 보고서 파일을 건넸다. 압수한 동그랑땡에서 무작위로 10개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샘플에서 예상대로 동물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DNA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감님께서 제출하신 머리카락 샘플과 대조한 결과 최은서 씨와 100%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 형사는 입을 막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경감은 꼿꼿이 서 있었지만 심장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냉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은서는 도망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숨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김경감은 보고서 파일을 들고 충주로 돌아왔다. 그는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밖은 하늘이 흐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마치 자연도 함께 슬퍼하는 듯했다. 지운이 불려왔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김경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운 씨,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우는 말이 없었다. 눈에 눈물만 고였을 뿐.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몇 초 후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한 형사가 즉시 그를 부축하며 얼굴에 물을 묻혔다. 비명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가슴을 찔렀다. 가장 깊은 상실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침묵이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화산리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이전에 압수수색에 대해 속삭이던 주민들은 이제 만식의 동그랑땡이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스카프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아저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 설마 우리도 먹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은 아내가 아이들이 들을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하라고 해서 바로 끊겼다. 그날 밤 수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웃들의 증언, 발견된 속옷, 화장실의 엿보기 구멍, 의심스러운 생산 기록, 그리고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국과수 결과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 한 늙은 남자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의 명확한 그림을 형성했다. 김경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팀을 바라보았다. 내일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매 시간이 그에게 더 많은 증거를 은폐할 기회를 줄 뿐이야. 이 진실은 은서 씨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바로 세워져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감정의 떨림이 있었다. 밖의 충주 밤하늘은 짙었다. 가로등 불빛이 야자수 사이로 희미하게 깜빡였다. 개 짖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막 폭로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김경감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무거운 부담감도 있었다. 다음 단계는 가장 어두운 장막을 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릴 장막을. 그리고 그날 밤 충주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제 텅 비어버린 냉동고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는 듯했다. 과학을 통해 마침내 말하게 된 침묵의 목소리. 최은서는 정말 떠났지만 그녀의 흔적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다. 2023년 8월 22일 아침, 화산리는 여전히 옅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에 맞춰
희미하게 울렸다. 그러나 경찰차 행렬이 박만식의 집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천천히 들어서자 분위기는 갑자기 변했다. 네 대의 차가 나란히 멈추자 즉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고 일부는 툇마루에 서서 다른 일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담장으로 달려갔다. 김진철 경감은 첫 번째 차에서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다. 그의 손에는 검찰의 서명이 담긴 체포영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 6명과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따랐다. 모두가 소란으로 번질 수 있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다. 마당에서 만식은 나무 도마 위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또 무슨 일이야? 어제 우리 집은 이미 다 뒤졌잖아.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김경감은 앞으로 나아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박만식 씨, 증거와 국과수 결과에 따라 당신을 최은서 씨 실종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으니 순순히 따라와 주십시오. 만식의 얼굴에서 억지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칼을 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2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도망칠 길을 찾는 듯 사납게 흔들렸다. 그의 몸은 저항할지 도망칠지 고민하는 것처럼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경찰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숨은 가빠졌고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렸다. 손에 쥔 칼이 마침내 떨어져 나무도마 위로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만식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을 잃고 갈라졌다. 한 경찰이 빠르게 다가가 만식의 몸을 돌린 뒤 그의 손을 뒤로 꺾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화산리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켜보던 모든 주민들이 숨을 죽였다. 일부는 입을 막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지우는 담장 옆에 멀찍이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대나무 담장을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분노를 외칠 수도 변호할 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침묵 속의 고통뿐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수갑을 찬 사람은 그의 친아버지이자 그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가 순진하게 쳐다보았다. 아빠, 왜 할아버지를 잡아가? 할아버지가 나쁜 짓 했어?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잠시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소리 없는 눈물로 부서졌다. 그는 5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줄 수 없었다. 만식이 집 밖으로 끌려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모여들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스카프로 입을 막았고 몇몇 아저씨들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 청년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려 하자 경찰이 즉시 큰 소리로 제지하며 멈추라고 명령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고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세상에, 소문이 진짜였구나. 시장에서 매일 장사하던 사람이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 지훈을 지나갈 때 만식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마주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발밑에 흙을 적셨다. 김경감은 차에 올라탔고 행렬이 즉시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이렌이 나지막이 울렸다. 행렬은 흙먼지를 날리며 화산리를 떠났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일부는 믿지 못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마을이 이 치욕에서 벗어나길 나지막이 기도했다. 호송차 안에서 만식은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갑 찬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경찰은 수갑이 단단히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충주경찰서에서 만식은 즉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김경감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이 체포는 더 끔찍한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뿐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도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 댁에서 지우는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귀뚜라미 소리와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노랫가락을 실어 날랐다. 민준이는 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순진한 얼굴은 평화로웠고 아버지가 짊어진 큰 짐을 알지 못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 둘뿐이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약속할게. 멀리서 들려오는 징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마치 그 비통한 소식을 화산이의 조상들 귀에 전하는 듯했다. 화산이는 오늘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한 늙은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가족의 검은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날을, 그리고 지훈에게 아버지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쇠붙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다. 아마도 평생 사라지지 않을 족쇄였다. 충주경찰서 취조실의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철제 책상에 박만식은 수갑 찬 손으로 앉아 있었다.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김진철 경감과 다른 2명의 형사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다. 박만식 씨. 김 경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왜 여기 와 있는지 아시겠죠? 빙빙 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씁쓸하게 비웃었다. 증거? 증거는 틀릴 수 있어. 당신들은 그저 뜬 소문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뿐이야. 김 경감은 앞에 놓인 갈색 서류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하나씩 꺼내졌다. 만식의 방에 있던 여성 속옷, 화장실 벽에 작은 구멍, 의심스러운 생산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까지. 그는 마지막 서류를 만식의 앞으로 밀었다. 국과수 결과입니다. 당신의 가공육 제품에서 최은서 씨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만식 씨. 만식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능해. 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목이 잠긴 듯 끊겼다. 다른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왜 피해자의 속옷이 당신 방에 있었습니까? 왜 화장실에 엿보기 구멍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위기는 숨 막혔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남은 인내심을 재는 것처럼 요란하게 들렸다. 지우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취조가 시작된 이래로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가락은 하얗게 될 때까지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변호하며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이제 더 비통했다. 그는 진실이 빨리 드러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김 경감은 만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숨소리, 눈빛을 피하는 방식, 그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겁죠.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만식은 갑자기 수갑 찬 손을 쥐어짰다. 그의 눈은 충혈되고 눈물이 고였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애가 항상 나를 거부했어. 참을 수가 없었어.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몸이 떨렸다. 그의 울음이 소리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는 닫히기를 거부했다. 김 경감은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드디어 입을 여셨군요.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조각의 거짓말도 남기지 마세요.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눈물이 차가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애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 나는 당황했어. 이웃들이 들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 손이, 그는 울음의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다른 형사가 김 경감을 보며 속삭였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경감은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침묵이 당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백은 적어도 법 앞에서 당신의 형량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부인한다면 당신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만식은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통제력을 잃었을 뿐이야. 지훈이 마침내 상처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적어도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인정하세요. 이 고통을 더 길게 만들지 마세요. 은서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만식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다. 무너진 한 남자의 공허한 시선이었다. 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지훈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하마. 방 안은 조용해졌다. 만식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가 지금껏 쌓아온 거짓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자백의 시작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 밤 충주경찰서 취조실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금속 책상에 반사되었고 만식은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가슴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마치 마라톤을 마친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앞에는 김진철 경감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의 녹음기는 모든 단어를 기록하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친아들 지훈은 방구석에 있었다. 지훈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밧줄처럼 팽팽했다. 김경감은 낮지만 압박감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박만식 씨,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세요. 숨기는 것 없이 전부 다. 만식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떨리며 목구멍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 8월 14일 지훈이는 부산에 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저와 은서만 남아 있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 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애는 너무 예쁘고 너무 상냥했고 저는 제 더러운 생각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팔에 힘줄이 드러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있었다. 만식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그 애방불이 꺼졌어요. 저는 그 애에게 다가가려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릇된 욕망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의 어깨를 만졌어요. 그 애는 깜짝 놀라 깨어나더니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제가 그 애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애는 저항했어요. 핥히고 차고 물어뜯고 당황한 나머지 저는 그의 목을 졸랐어요.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치 재앙으로 향하는 초를 세는 듯했다. 만식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 눌렀어요. 그 애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러다 서서히 빛을 잃고 영원히 감겼어요.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단단한 바닥을 내리쳤다. 그의 울음이 폭발하며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로 메아리쳤다. 하느님, 은서 씨, 왜 이렇게 되어야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긴 흐느낌으로 부서졌다. 김경감은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어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후에 뭘 했습니까? 수갑찬 손으로 만식은 얼굴을 닦았다. 저는 시신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나갔죠. 하지만 곧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은폐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신을 작업장으로 옮겨서 제가 평소에 쓰던 정육용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분쇄기에 넣었어요. 돼지고기와 섞어서 비닐로 포장하고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평소 제품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몸은 심하게 흔들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만식은 이번에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뼈는 분쇄기로 갈아서 사료와 섞었어요. 뒤뜰 돼지들에게 주었죠. 저는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흔적이 사라질 거라고. 김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영원히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지우려 해도 DNA는 여전히 말합니다. 만식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물이 금속 책상 위로 떨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은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로 가득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유혹을 느꼈다면 왜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셨어요? 만식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몸은 수천 번 맞은 듯했다. 지훈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나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어.
눈먼 욕망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어. 지우는 다시 바닥을 쳤다. 그의 울음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말은 흐느낌과 섞여 끊어졌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를 잃었고 오늘 밤 저는 아버지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경감은 증거 파일을 단호하게 닫았다. 이 자백은 사건 파일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박만식 씨.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 앞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상들 앞에서도. 만식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무너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손에 채워진 수갑이 책상과 부딪혔다. 그 소리는 마치 남은 자존심에 대한 죽음의 종소리처럼 요란했다. 그날 밤 충주경찰서 취조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한 아버지는 괴물로 변했고 한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존재마저 잃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과 법의 냉정함 사이에서 그날 밤 충청도는 듣는 이 누구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자백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충주는 숨을 잃은 듯했다. 여튼 안개가 논과 시골집들을 덮고 있었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안개뿐만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는 치욕과 상처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걸려 있었다. 소식은 길가의 커피숍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만식의 이름은 모든 대화에 오르내렸다. 더 이상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의미로. 시장의 정육점 상인들은 가게가 텅 빈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은 샀지만 돼지고기 판매대 앞에서는 멈추기를 거부했다. 한 젊은 아주머니는 평소에 사던 동그랑땡을 거절하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무서워서요, 아주머니. 이 고기가 깨끗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 속삭임은 실질적인 공포로 변했다. 몇몇 상인들은 손님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마을 사찰의 분위기도 변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 떠돌고 있다고 믿어지는 최은서의 넋을 위해 함께 기도를 올리고 향과 꽃을 바쳤다. 주지 스님은 부드러운 말로 주민들을 진정시켰지만 모두 그 평온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사찰에서 자주 불공을 들이던 남자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가해자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한편 충주경찰서에서 형사들은 쉴 새 없이 일했다. 사건 서류가 회의 테이블에 쌓였다. 김진철 경감은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붉은색 마커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가공육에서 나온 DNA, 이웃들의 증언, 만식의 구두 자백, 그리고 취조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에 표시했다. 우리는 완벽한 증거 체인을 확보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백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증인도 있다. 이것은 재판에 넘기기에 충분히 강력하다. 한 젊은 형사가 망설이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반장님, 온전한 시신이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경감은 그를 깊이 쳐다보았다. 맞아. 온전한 시신은 없어. 하지만 현대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DNA는 영원한 증인이고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DNA를 가지고 있어. 핵심은 검사가 허점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거야. 다른 방에서 지우는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사준 작은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순수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간단한 질문이 어젯밤 취조실의 모든 말보다 더 깊이 지운을 찔렀다. 그는 이전처럼 눈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꽉 껴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 아가,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지우는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아내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의 밤은 더 이상 절규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넋을 위한 기도, 민준이를 키울 힘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채워졌다. 다음 며칠 동안 형사들은 이웃집들을 방문했다. 박씨 가족과 담을 맞대고 사는 한 아주머니는 은서가 우울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 애는 툇마루에 오랫동안 앉아있곤 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죠. 시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사소한 집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록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층을 더했다. 은서는 비극이 닥치기 전부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서류는 마침내 완성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청 사무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다. 검사들은 보고서 한 장 한 장을 검토하며 표시하고 메모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 언론은 이미 충격적인 시아버지의 며느리 살해,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지훈이나 민준이의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지만 지훈은 나타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이 비극의 상징으로 신문 지면을 채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증인 서류에 서명한 후 지훈은 김경감과 함께 경찰서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사찰마당에 목련 향기를 실어왔다. 지훈 씨, 김경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강해져야 해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준이를 위해서요. 재판이 곧 시작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의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정의는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서서히 자라나는 결심 때문이었다. 저는 그냥 두려워요, 경감님. 민준이가 이 그림자를 안고 자랄까 봐요.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평생 들어야 할 테니까요. 김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인도받으면 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아이의 미래를 가리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이에게 빛을 주세요, 지훈 씨. 그것이 당신들 둘을 구할 겁니다. 재판을 앞둔 날들은 길게 느껴졌다. 마을은 여전히 공포와 분노로 술렁였다. 사찰에서는 기도가 계속되었고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피하고 다른 식재료를 샀다. 마치 죄의 그림자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훈과 민준이가 사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밤은 등유램프 불빛과 모든 것을 결정지을 재판에 맞설 힘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졌다. 재판의 그림자가 다가왔고 충주는 숨죽여 기다렸다. 한쪽에는 자신의 죄로 재판받을 아버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주변 세계가 무너져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날 아침 충주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방 법원으로 가는 길은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바치를 일찍 마치고 왔고 어떤 이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왔다. 모두가 온 동네의 화제가 된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담장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렌즈는 건물 정문을 향해 있었다. 법정 안 나무 의자는 꽉 찼다. 공기는 먼지 낀 종이 냄새, 근처 사찰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향내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로 뒤섞여 있었다. 재판장은 조각된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위험이 넘쳤다. 그의 양옆에 앉은 두 명의 배석 판사는 서류 더미를 살피고 있었다. 검사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준비를 마쳤고 만식의 변호인단은 불안해 보였다. 연문이 열리자 두 명의 교도관이 만식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얼굴은 초췌했고 흰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속삭임이 들려왔다. 예전의 시장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던 몇몇 주민들은 입을 막았다. 다른 이들은 마치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몸은 굳어 있었다. 두 손바닥은 차갑게 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데려오지 않았다. 아이는 이처럼 쓰라린 현실을 목격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마음속으로 지훈은 충분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정적을 깼다. 피고인 박만식에 대한 형사재판을 개정합니다. 본 재판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져 법정 뒤쪽까지 들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법대를 향했다. 검사가 일어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4일 밤 충북 안덕면 화산리에서 고의로 최은서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범행 흔적을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모든 문장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이름이 불릴 때 그의 눈이 뜨거워졌다.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분노를 참으며 떨었고 어떤 이는 그토록 잔인한 혐의를 듣고 눈물을 훔쳤다. 검사가 끝나자 변호인이 일어섰다. 그들은 피고인이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며 취조 당시의 자백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검사가 국과수 보고서, DNA 결과, 그리고 자백 녹취록을 들어올리자 힘을 잃었다. 이 증거들은 명백하며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증인을 불렀다. 지우는 무거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증인,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판사가 물었다. 선서합니다. 지훈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날, 돌아왔을 때의 집안 상황,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심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지훈은 억눌렸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내는 충실한 여자였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돈이나 다른 남자 때문에 집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며 친아버지를 상대로 증언해야 하는 지훈의 굳건함에 소름이 돋는다고 느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판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재판은 법 앞에서 당신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만식은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이 등불 아래서 번쩍였다. 마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상징처럼 지우는 자리로 돌아왔다. 숨은 가빴지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지금껏 쌓아왔던 진실이 마침내 법정에서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헤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빽빽이 들어선 사람들은 문장의 일부만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속삭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만식이 자백했다는 게 진짜야? 증거가 그렇게 확실하대? 그날 충주는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정의로 가는 길은 아직 길었지만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더 이상 그림자도 거짓말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법과 사회 앞에 드러날 것이었다. 재판 이틀째는 이전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충주지방법원 마당은 마을 주민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어떤 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또 어떤 이는 그동안 떠돌던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입구에 빽빽이 서서 재판의 매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법정이 열리자마자 모든 나무 의자는 즉시 가득 찼다. 큰 대화 소리는 없었고 바람 소리처럼 작은 속삭임만이 들렸다. 모두가 다음 증인이 누구일지, 어떤 증거가 공개될지 기다렸다. 검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자가 생전에 자주 의지했던 화살리 주민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이 증인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증언해 줄 것입니다. 연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박 씨 가족과 담을 맞대고 사는 이웃 김복자라고 소개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시겠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선서합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은서 씨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그 애가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가끔은 혼자서요. 얼굴은 항상 불안해 보였죠. 한 번은 밤에 시아버지랑 단둘이 집에 있는 게 무섭다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은 적도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김 씨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그 애는 남편 탓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김 씨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이 자기를 두렵게 만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무섭지만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봐 입을 열기도 두렵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가끔 저한테 와서 털어놓곤 했어요. 방청석 뒤쪽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이들은 눈가를 훔쳤다. 단지 고인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했던 신호들을 자신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만식의 변호인은 증인이 혐의가 제기된 행위를 직접 목격했는지 물었다. 김 씨는 그 변호사를 단호하게 쳐다보았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이웃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게 충분한 신호가 아닙니까? 그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애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판사는 기록을 한 뒤 검사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검사는 숨을 내쉬고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또한 증거물 검사 결과를 설명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열고 차분하고 전문적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압수된 샘플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 다수의 샘플에서 최은서 씨의 DNA와 100% 일치하는 인간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깨졌다.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고 어떤 이는 더 이상 듣기 힘들다는 듯 귀를 막았다. 몇몇 주민들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가기도 했다. 판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려야 했다. 법정 한쪽에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전처럼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굳어진 턱과 긴장된 얼굴뿐이었다.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은서의 사진을 꽉 쥐고 내가 끝까지 해낼게라고 약속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식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그저 쉰 소리만 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 그 말에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욕설을 했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인은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판사는 피고인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제시된 증거와 증언으로 이 재판은 구형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가 3개 두드려지며 격동의 시간을 마쳤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는 그저 은서의 사진을 꽉 껴안고 말없이 군중을 지나쳤다. 밖에 충주 하늘은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려 보였다. 마치 함께 애도하는 듯했다. 그날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동의했다. 진실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다고.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누가 가해자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그림자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판 사흘째, 충주의 공기는 아침부터 무겁게 느껴졌다. 지방법원 마당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어떤 이는 도시락을 싸왔고 어떤 이는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모두가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정의가 정말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왔다. 법정에서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 박만식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시 개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검사의 구형입니다. 검사가 법대 앞에서 꼿꼿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법정을 훑다가 피고인에게 멈췄다. 재판장님, 증거, 증인, 전문가 소견, 그리고 유효한 법의학 결과에 근거하여 저희는 피고인이 최은서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이 행위는 완전한 의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법정 분위기가 깨졌다. 어떤 이는 만족스러운 듯 속삭였고 어떤 이는 긴장된 얼굴로 침묵했다. 몇몇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짐도 함께 덜어진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한때 알던 남자가 이제 그토록 무거운 형을 구형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처럼 아내의 사진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시선은 재판부를 향해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다. 눈물도 외침도 없었다. 오직 결의에 찬 침묵만이 있었다. 마치 마음속으로 계속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판사는 변호인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한 변호사가 일어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제시된 증거의 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판부께서 인도주의적 요소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남성이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그 말에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주민들은 용서는 없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다른 이들은 모든 논쟁에 지친 듯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변호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석방을 위한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단지 재판부께서 유기징역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긴 시간 동안 후회하며 살게 하되 감옥 밖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기회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식은 발언 기회를 얻은 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거의 끊어질 듯했다. 저는 후회합니다. 피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후회합니다. 제가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를 잃었고 제 손자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버리지는 말아주시길 간청합니다. 법정 분위기는 다시 술렁였다. 한 노인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후회한다면 왜 당신 손이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멈추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후회는 종종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만이 아버지를 향해 차갑고 굳게 고정되어 있었다. 원망의 말도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외침보다 더 날카롭게 찔렀다. 판사는 모든 진술을 기록한 뒤 망치를 두드려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 선고 공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가 세게 두드려졌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일부는 여전히 속삭였고 일부는 지친 얼굴로 바로 나갔다.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며 구형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했다. 지후는 법정을 나섰다. 몸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걸음은 단호했다. 밖의 하늘은 흐렸고 부드러운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음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판사의 결정이 어떻든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세상은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충주는 숨을 멈춘 듯 했다. 새벽부터 지방법원 마당은 인근 마을에서 몰려온 주민들로 가득했다. 일부는 길가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축축한 9월의 공기는 더욱 무거웠지만 모든 시선은 한 방향, 역사가 기록될 법원의 문을 향해 있었다. 법정 안, 긴장된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실처럼 느껴졌다. 재판부가 천천히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섰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져 건물 밖까지 들렸다. 55세 가량의 재판장은 굳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위험이 가득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는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피고인 박만식에 대한 형사재판은 선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전문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의 진술을 들은 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갑자기 법정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해졌다. 지우는 꼿꼿이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은서의 몇몇 친척들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뒷자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차마 직접 쳐다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판사는 최은서의 실종부터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의 발견까지의 간략한 경위를 읽기 시작했다. 모든 문장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법적 고려사항을 낭독한 후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만식을 계획적 살인죄로 유죄가 인정됨을 선언하며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목소리는 맑은 날의 번개와 같았다. 법정은 술렁이었다. 어떤 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으며 어떤 이는 텅 빈 시선으로 침묵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숨이 멎었다. 그는 환호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직 작은 속삭임만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은서 씨, 이제 당신의 정의를 찾았어. 만식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은 무너진 아버지의 시선만이 있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마치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에게 더 이상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려 재판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다가와 만식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작은 쇠사슬, 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만식의 걸음은 모든 힘을 잃은 노인처럼 비틀거렸다. 밖에서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환호와 울음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만족스럽게 소리쳤고 어떤 이는 날카로운 말을 던졌으며 어떤 이는 무거운 얼굴로 침묵했다. 지우는 몇 분 후 나왔다. 기자들이 즉시 그를 에워쌌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를 향했지만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의 넋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후 모든 추가 질문을 거절하며 자리를 떴다. 그의 손에는 사진도 서류도 없었다. 오직 그날 함께 참석한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은 손만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큰일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어린 아이였다. 그날 오후 충주의 하늘은 흐렸다. 마치 한 가족 비극의 끝을 지켜보며 함께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훈의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온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계속 벌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철창 뒤에서 박만식이라는 남자는 이제 남은 평생을 끝없는 후회 속에서 감당해야 했다.